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현재 이혼 소송 중으로 마지막 판결만 남기고 있는 상태예요. 아마 제 사연이 방송될 즈음이면 소송이 끝난 뒤일 것 같습니다.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설레발을 치는 게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승소를 자신하고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이미 이번 소송은 더 볼 것도 없다는 확신을 하기도 했고, 불리해진 남편 측에서 합의를 해달라고 계속 매달리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저는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어요. 합의할 생각이 있었다면 소송 자체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흔히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천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될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발화선도 남편의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혼을 야기했다는 건 아니고 그 말을 통해 내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됐고, 이 남자와는 남은 인생을 함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기혼자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어가는지를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하고도 그에 버금가는 시간과 노력을 불사하면서까지 이혼을 하기로 했다는 건 그만큼 나의 결혼 생활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행복을 찾기로 했고, 그 첫걸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5살 때 지금 부모님한테 입양이 됐어요. 주변에 보면 입양되고 얼마 안 돼서 파양되거나 양부모한테 상처받고 자란 친구들도 있던데, 저는 그런 면에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거든요. 부모님께는 저 외에도 자식이 둘이 더 있었어요. 저와는 15살 차이가 나는 언니랑 12살 차이가 나는 오빠였죠. 그러니 사실 제가 꼭 필요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대개는 자식을 갖지 못하는 부부들이 입양을 하곤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입양하셨던 건 온전히 저를 위해서였어요. 당시 저희 아빠는 제가 살던 동네 지구대에서 근무하시던 경찰이었어요. 신고를 받고 찾아간 원룸에서 저를 발견하시고는 제 인생을 구제해 주셨죠.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저는 잘 몰라요. 대략적인 상황만 들어서 알 뿐이죠. 저를 낳아주신 분은 미혼모였는데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많이 힘드셨던가 봐요. 경제적인 고통도 그렇고 저 때문에 사랑했던 남자한테 버림받았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죠. 5살 이전까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저도 저희 부모님도 알지 못해요. 저를 낳아준 그분만 알겠죠. 저희 아빠가 저를 처음 발견했을 때 저는 쓰레기로 가득한 얼음방에서 탈진 상태로 홀로 누워 있었대요. 저를 낳아주신 분은 며칠째 집을 비운 상태였고, 제 울음소리를 들은 옆집 대학생이 경찰에 신고해 저를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이틀만 더 늦어졌어도 저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거예요. 제대로 못 먹고 자랐는지 저는 또래 아이들보다 체구가 작았대요. 그래서 정해진 절차 끝에 저는 집에 데려올 수 있었던 부모님은 다른 건 제쳐두고 일단 저를 잘 먹이고 잘 재우는 데 집중하셨다더군요. 어릴 때 제 사진을 보면 항상 손에 먹을 걸 들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가 봐요. 그런 부모님 덕분에 저는 입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살이 붙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는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5cm 이상 더 컸어요. 현재 키가 168cm인데 이건 전적으로 부모님과 언니 오빠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불우했던 제 어린 시절을 알아서 그런가 저희 가족들은 먹을 것만 보면 제 입에 넣어주곤 했어요. 그리고 그건 성인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때문에 한때 올케가 오빠랑 제 사이를 의심하는 일도 있었어요. 오빠랑 올케가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때였는데 올케가 길에서 우연히 오빠랑 저를 본 거예요. 그땐 제가 동생인지 모르던 때여서 남자친구가 어린 여자랑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심의 레이더를 켤 때였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오빠가 길거리에서 연신 제 입에 먹을 걸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올케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달려와서는 들고 있던 백으로 오빠를 때리며 욕을 했죠. 얼떨결에 저는 임자 있는 남자 홀린 여우가 됐고요. 오빠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서야 오해는 풀렸지만 오히려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왠지 아세요? 당시 저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30을 바라보는 아저씨랑 연인 사이로 보다니 그날이 진정한 패자는 저였던 거예요. 저로서는 이게 다 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오빠의 사랑 탓이라고 생각할 밖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족들이 이렇게 저를 아껴주었지만 정작 저를 낳은 사람은 그 반대였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며칠째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언니랑 오빠는 이미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여서 엄마한테 밤에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한 3일을 엄마 마중을 받으며 지냈는데 하루는 아빠까지 버스 정류장으로 나오셨더라고요. 마치 경호를 하듯 엄마와 둘이 제 양쪽에서 걸어가셨는데 그때 저희 집 근처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여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윤아, 나윤아.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우리 언니보다 10살 정도 많아 보이는 여자가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제 앞을 막고는 엄마한테 저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저라면서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던 터라 무척 놀랐어요. 엄마는 아빠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를 감싸듯 끌어안고는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날 아빠는 밤늦게야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방에 들어가셨죠. 다음날 아침 일찍 엄마가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아빠가 출근 전에 하실 말씀이 있다고 거실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전날 있었던 일이 궁금했던 저는 잠도 덜 깬 채 거실로 나갔어요. 나윤아, 아빠랑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될 말이 있어. 어제 집 앞까지 찾아왔던 사람 누군지 알아보겠니?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러자 아빠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널 낳아준 분이야. 어제는 아빠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너도 이제 성인인데 네 의견은 묻지도 않고 아빠 독단으로 행동했으니 말이야. 그런데 나윤아, 아빠랑 엄마는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자꾸 뜸을 들이시자 엄마가 중간에 말을 끊었어요. 여보, 그냥 내가 얘기할게요. 나윤아, 난 네가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 엄만 싫어. 아빠는 그래도 널 낳아준 사람이라고 좋게 돌려서 말하는가 본데 난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배려해줄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당신 그만해. 싫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세상에 자기 자식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해놓곤 이제 와서 지 간이시켜야 된다고 간 떼어달라고 찾아와요? 그것도 먼저 찾아온 것도 아니고 업체 의뢰에 애 건강 상태까지 체크한 뒤에야 온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무슨 엄마예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나윤아, 그 여자가 만나자고 해도 절대 만나지 마. 그 여자가 뭐라고 하든 절대 그 말 듣지 말고 거절해. 엄만, 네가 또다시 상처 입는 거 정말 못 보겠어. 엄마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제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 둘 자리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저를 미행하던 사람은 업체 직원이었고 친모는 제가 건강히 잘 살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뒤에야 지난밤 저를 찾아왔던 거였죠. 화가 나야 하는 게 정상이겠지만 솔직히 저는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5살 어린 아이를 곰팡이와 악취로 가득한 쓰레기 더미에 버리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 인간한테 모정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죠. 아빠, 나 그 사람 만날래요. 그러자 엄마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어요. 아빠는 제 결정에 아무 말도 못한 채 허공만 바라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두 분은 제가 친모한테 간을 떼어줄 거라고 생각했던가 봐요. 엄마, 그렇게 울 거 없어. 난 절대 그 사람한테 간 떼어줄 생각 없으니까. 엄만 그동안 날 키워보고도 나를 그렇게 몰라? 나 엄마 딸이야. 똑순이 강민자 여사 막내딸이라고. 어디 가서 바보 소리 들을 만큼 멍청한 애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제 말에 엄마는 눈물을 뜩 그치시고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셨어요. 그래, 내 딸이 그런 멍청한 짓을 할 리가 없지. 그럼 누구 딸인데? 저는 그렇게 16년 만에 친모를 마주하게 됐어요. 기억도 나지 않는 친모였지만 이목구비를 보니 저랑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생김새 외에는 그 어떤 공통점도 없었거든요. 5살 어린아이는 자기를 버리고 도망치는 엄마한테 매달릴지 모르겠지만 21살이 된 저는 달랐어요. 내 눈앞에 이 여자는 나를 낳아주었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저와 연관된 게 없는 남남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화도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친모는 어떻게든 저를 설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눈물까지 쥐어짜며 갖은 노력을 다했어요. 저는 한참 그 노력을 감상한 뒤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을 담담히 꺼냈어요. 이제 다 했어요? 그럼 제가 할 말 할게요. 당신이 나를 낳아준 건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를 그 쓰레기장 같은 집에 버려줘서 더더욱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버린 덕에 지금의 부모님과 언니 오빠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당신이 날 버린 순간 당신은 제게 엄마도 아니고 나 역시 당신 딸이 아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저를 찾아오는 짓은 이제 그만하세요. 난 그쪽한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요. 당장 내 앞에서 당신이 쓰러져 죽는다고 해도 눈물조차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는 눈물 연기 그만하고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한 번만 더 내 가족들 앞에 나타나서
우리 엄마 눈에 눈물 흐르게 하면 그땐 나도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럼 이만 일어날게요. 우리 엄마랑 영화 보러 가야 하거든요. 저는 제 할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친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제 팔을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살려달라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울면서 말이죠. 5살이던 나도 당신 아니면 안 됐어요. 그런데 그쪽은 날 버렸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주는 게 있어야 받을 것도 있는 거죠. 제 말에 친모는 충격을 받았는지 잡고 있던 제 팔을 놓아주더군요. 그 후로 친모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딱히 소식이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찾아보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내뱉은 말과는 달리 한동안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나를 낳아준 사람을 한순간에 잘라내는 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 때문이었어요. 쓰레기장 같은 원룸에서 나를 구해준 아빠와 굶주림에 앙상해진 제 뼈에 사랑이 듬뿍 담긴 음식으로 살을 붙여준 엄마. 세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저를 지키겠다고 혈안이 된 언니와 오빠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초라했던 내 인생의 가장 큰 백이자 선물이었던 가족들이 있는 이상 저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제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되새기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인이 되어 만난 남자와 2년 연애 끝에 결혼 얘기가 오갔지만 제가 입양하려는 사실을 밝히자마자 남자는 번호까지 바꾼 채 잠수를 탔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하루아침에 잠수 이별을 당한 저는 그 배신감에 한동안 남자를 사귈 수가 없었어요. 제게 다가오는 사람들한테도 쉽사리 곁을 주지 않을 만큼 상처가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가족들 덕분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해도 내 옆에 있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내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됐거든요. 상처가 나면 그 자리에 연고를 바르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를 내 가족들의 사랑으로 치유해 나간 셈이었어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사람을 통해 극복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연애도 마찬가지였어요. 잠수 이별을 당한 뒤 이성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던 저를 한순간에 뒤바꿔 놓은 사람이 생겼거든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저보다 나이가 7살 많았던 남편은 워낙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남들은 4년 만에 졸업한 대학을 9년 만에 겨우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학비만 감당하는 거였다면 이렇게 긴 시간이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홀어머니의 어린 여동생까지 부양을 해야 했기에 휴학과 복학을 거듭해야 했죠. 그렇게 가까스로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은 또 다른 얘기였어요. 휴학을 반복하는 바람에 경쟁자들에 비해 나이가 많았고 그렇다 보니 자신이 원하는 회사들은 서류 전형에서 일찌감치 탈락해버렸으니까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곳은 이직한 회사였는데 처음 남편을 보고는 과장님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저랑 같은 대리라고 해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회사 사정에 어두웠던 저는 남편이 남들만큼 능력이 안 돼서 진급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같이 일을 해보니 이게 웬걸? 일머리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유능한 사람이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부서의 중요 업무는 남편이 거의 다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남편의 직급이 낮은 이유가 궁금했어요. 상사한테 밉보인 건가? 아니면 실력을 상쇄할 만큼 엄청난 약점이라도 있는 건가? 누구한테 속 시원히 물어볼 수 없어서 궁금증은 더더욱 커져만 갔어요. 그 무렵 저는 아무래도 이직을 한 사람이라서 회사 내에 아는 사람도 없던 터라 겉돌고 있었는데 남편 역시 저처럼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상급자보다 나이가 많아서 서로 껄끄러운 데다 동급자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래저래 치여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는 남편과 어울릴 기회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점심도 함께 먹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식사 중에는 사적인 얘기도 나누게 되다 보니 그동안의 궁금증도 하나 둘 해소할 수 있었죠.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오래 다니다 보니까 입사가 늦었어요. 신규 결회체에 나가면 다들 저를 과장급으로 알더라고요. 담담하게 얘기하는 남편을 보니 참 단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난은 창피한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할 뿐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이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곤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참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집안 형편 때문에 남들보다 취직이 늦긴 했지만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여러 방면에서 경력을 쌓은 덕에 남편은 어떤 일을 맡든 완벽하게 해냈어요. 덕분에 옆에서 배우는 것도 많았죠.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생겨나고 나니 그저 나이 많은 대리에 불과했던 남편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슬쩍 흘렀죠. 이 얘기를 듣고도 저를 대하는 모습이 전과 다름없다면 이 남자와 사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저를 동정하는 눈빛이 아닌 대견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곤 이렇게 말해주었죠. 좋은 가족을 두셨네요. 나윤 씨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 티가 나요. 이제 보니 그게 다 가족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그랬나 봐요. 남편의 그 말은 살면서 들었던 그 어떤 칭찬보다 저를 감동하게 만들었어요. 입양하라는 말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던 전 남자친구와는 너무도 대조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친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같은 부서 사람이라서 걱정되는 게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게 된 거죠. 아직 결혼까지는 여유가 있던 나이였던 저와 달리 남편은 당장 내일 결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홍기를 넘긴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를 하는 동안 은근히 결혼 압박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대놓고 결혼하자는 말을 했던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경제적 상황이 안 됐거든요. 마음은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그러자른 말을 못 꺼내는 거였죠. 그게 너무도 눈에 보이니까 저도 모른 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제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정말 고민 끝에 한 얘기였는데 엄마는 너무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원하는 길이라면 고민할 게 뭐 있어? 경제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들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이 세상에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 나도 네 아빠랑 결혼할 때 통장에 꼴랑 80만 원 들어있었어. 네 아빠도 말단 경찰이라 돈 없는 건 마찬가지였고. 그런데도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니? 요즘 말로 부모 찬스였지. 너도 알지? 외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였다는 거.
이 남자 아니면 안 되겠는데 어쩌겠어. 친정아버지한테 가서 나 결혼하게 돈 좀 달라고 그랬지 뭐. 돈 안 주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겠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돈 주셨어? 아니,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회초리를 맞았지 뭐. 기대와 다른 결론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내가 뭘 기대했나 싶더군요. 그런데 그래놓고 네 아빠를 한번 데려와 보라고 하더라. 거금을 투자하는데 상품을 안 보고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서. 그래서 네 아빠를 데리고 친정아버지한테 갔어. 우리 딸은 일생일대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얼마나 긴장이 됐겠니? 네 아빠가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인데도 그땐 손바닥이 흥건할 정도로 축축해졌더라고. 우리는 정말 진지했는데 친정아버지는 네 아빠한테 제대로 눈길도 안 주는 거야. 그리고 이름을 물어보시더니 서랍에서 집문서 하나를 꺼내주시더라. 거기서 신혼을 시작했어.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산다는 그 남자 한번 데려와봐. 결혼 못하는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라면 엄마가 도와줄게. 부모가 달래 부모니? 내 새끼한테 필요한 게 있을 때 힘대주라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부모 찬스를 받아서 결혼하라는 말씀이셨어요. 그 말에 염치 없긴 했지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딱 이름만 물어보셨다던 외할아버지와 달리 아빠는 호구조사 나온 사람처럼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누가 전직 경찰이 아니랄까봐 마치 범죄자 취조하는 느낌이 났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눈 한 번 안 찡그리고 성실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고요? 결혼한 거 보면 아시겠죠? 두 분 모두 만장일치로 허락을 해주셔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뭐.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전셋집에 제가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살림을 채웠어요. 집도 살림도 다 제가 해왔는데 남편이 뭘 해왔나 싶으시죠? 남편도 해온 게 있었어요. 2천만 원이요. 현금을 들고 온 게 아니라 빚을 2천이나 달고 온 거였죠. 없는 살림에 여동생 대학까지 보내고 연로하신 부모님 병원비에 전세 보증금까지 대다 보니 마이너스 인생이었거든요. 나이 많아 돈 없어 거기다 빚까지 있다면 당연히 더 볼 것도 없이 아웃인 결혼 상대지만 그때는 그런 악조건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빚은 들이벌면 1년이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었고 친정 부모님께 받은 전세금은 열심히 벌어서 갚으면 되겠다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처가에서 받은 전세금은 꼭 돌려드리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심은 결혼한 지 8년 만에 이룰 수 있었죠. 남편 앞으로 된 빚 2천과 친정 부모님한테 받은 전세금을 다 갚을 수 있었거든요. 조금 더 일찍 빚을 털어낼 수도 있었지만 살다 보면 돈 들어갈 일이 한두 가지인가요? 제가 출산도 하면서 아이 앞으로 목돈이 들기도 하고 시누이 결혼에 돈을 보태기도 했거든요. 거기다 연로하신 시아버님이 눈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시기도 했고 어머님이 자궁에 혹이 생겨 수술을 받기도 하셨거든요. 그 외에도 이런저런 구멍들이 생겨서 돈이 새어나가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처음 계획했던 10년보다 2년이나 앞당겨 빚을 청산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부터 버는 돈은 다 우리 돈이라는 생각이 들자 월요병까지 단번에 날아갈 정도로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꼬박 벌어서 드디어 내 집 마련을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거든요. 결혼 11년 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된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허공을 떠다니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어마어마하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뜬금없이 해외여행을 가겠다지 뭐예요. 앞으로 잔금 마련을 하려면 한 푼이 아쉬운 처지에 말이에요. 내 평생 소원이었어. 우리도 남들처럼 가족여행 떠나는 거. 당신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수시로 가족여행도 다녔겠지만 우리 집은 아니야. 여행은커녕 외식도 한번 못하고 살았다고. 올해가 아버지 칠순이 되는 해잖아. 칠순잔치 해봐야 딱히 부를 사람도 없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가족여행을 가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러고 보니 아버님 칠순이라는 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환갑 때는 저희가 한창 빚을 갖고 있던 때라 제대로 못 해드려서 칠순 때는 제대로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칠순잔치 대신 가족여행으로 대체하는 건 나도 좋긴 한데 우리 아파트 잔금 생각도 해야 하잖아. 가지고 있는 돈은 중도금 내면서 다 써버려서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해. 그래서 말인데 장인어른한테 한 번만 더 부탁드리면 어떨까? 어차피 은행 대출 받아야 하는데 은행에 이자 낼 거 아버님께 드리면 오히려 그게 낫잖아. 남편 말대로 어차피 저희 형편에 은행 대출 없이 잔금을 치를 능력은 안 됐어요. 게다가 대출도 힘들고 또 받는다 해도 은행 이자는 비싸기도 했고요. 어차피 나갈 이자라면 친정 부모님께 드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돌려받은 전세금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아빠가 퇴직할 때 받았던 퇴직금도 통장에 그대로 있으니 잔금 걱정은 말라셨어요. 그렇게 큰 고비를 넘을 준비를 끝내고 시아버지 칠순맞이 가족여행 준비에 나섰죠. 항공권이며 호텔, 현지 차량은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회사 일 하랴, 집안 살림하랴, 초등학생 딸아이 케어까지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던 저로서는 고마운 소리였죠. 그렇게 가족여행 떠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그날 저녁, 저는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이 웹 체크인을 해야 한다고 해서 같이 노트북 앞에 앉았는데 아무리 봐도 시부모님과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랑 딸아이까지 딸랑 5사람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거랑 시누이 남편 항공권은 따로 예약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황당한 표정으로 그러지 뭐예요? 당신이랑 매제 항공권이 왜 필요해? 아니, 왜 필요하냐니? 가족여행 가는데 당연히 항공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가족여행 가는데 당신이랑 매제가 왜 끼냔 말이야. 그 말에 망치로 뒤통수를 3개 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내가 말했잖아. 우리 가족끼리 가는 가족여행이라고. 당신이랑 매제는 엄연히 남인데 가족여행에게 끼는 건 아니지. 당신이 정신은 아니잖아. 안 그래?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은 저는 웹 체크인을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남편의 손가락만 멍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가슴 서늘하게 서러운 감정을 느껴본 적도 없었어요. 나를 버린 친모한테도 느끼지 못했던 배신감을 10년 넘게 한 이불을 덮고 살아온 남편한테 느끼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웹 체크인을 마친 남편은 후련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리곤 그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당신 울어?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울어? 그걸 몰라서 울어? 뭐? 가족여행이니까 난 갈 필요 없다고? 그럼 난 당신한테 뭔데? 남이야? 아니면 그냥 아는 여자야? 나 참. 생물학적으로 당신이랑 나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잖아.
그걸 말하는 거지. 우리 관계가 남이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난 입양을 해서 친정 식구들이랑 피가 안 섞였으니까 나한테 친정 부모님은 남인 거네? 그런 남한테 수억이나 되는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안 그래? 그러자 남편이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아차하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아빠한테 아파트 잔금 빌리기로 한 거 없던 걸로 해. 지금까지 목돈 들어갈 일 있을 때마다 내 앞으로 대출 받아왔으니까 이번엔 당신 앞으로 대출 받아서 처리해. 그럴 능력 안 되면 아파트 포기하고. 저는 내 할 말만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남이가 떨어져서 남편하고는 잠시도 더 앉아있기 싫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허둥지둥 안방으로 들어와 되려 소리를 쳤어요. 당신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올 거야? 아니, 여행 한번 안 데려간다고 힘들게 잡은 기회를 날리자는 거냐고.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 이게 모처럼 잡은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날릴 일이냐고. 상식? 당신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래,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자. 가족여행에 자기 와이프 안 데리고 가겠다는 남편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당신한테는 돈 필요할 때만 나도 내 부모님도 가족이지? 어쩜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야? 지금까지 당신이랑 살면서 난 모든 걸 다 당신이랑 시댁 식구들한테 맞추고 살았어. 왠지 알아? 내 가족이니까 시부모님 병원비에 시누이 결혼자금에 매년 구멍 뚫린 지갑처럼 돈 빠져나가는 것도 가족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았던 거라고. 그런 나를 당신이 남 취급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더는 못해. 이제부턴 당신 능력껏 대출 받아서 처리하라고. 그날 목에 핏대가 서도록 싸웠지만 남편은 예정대로 다음날 여행을 떠났어요. 딸아이는 제가 안 가면 안 가겠다고 해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만 떠났죠. 그런데 그날 오후 시누이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자 대뜸 어디냐고 묻더군요. 집인데요. 왜 그러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가족여행 간다더니 진짜 자기 식구들만 갔나 보네요. 차라리 잘 됐어요. 저도 이런 상황에 여행이고 뭐고 따라갈 기분 아니니까요. 혹시 처남이 무슨 말 안 해요? 글쎄요. 아무 얘기 들은 거 없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정말 아무 말 없었어요? 이어진 시누이 남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어요. 글쎄 시누이가 집을 담보로 2억 대출을 받았다지 뭐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주식에 투자하느라고요. 평소 시누이는 단타치기로 쏠쏠한 재미를 봐왔었는데 지인이 알려준 큰 건이라며 남편 몰래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았던 모양이었어요. 은행권에 대출을 받으려면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몰래 돈을 빌리려고 사금융을 이용한 거였죠. 그런데 믿었던 그 정보가 실상은 미끼였던 거예요. 결국 2억 넘게 넣은 돈은 다 날아가 버리고 빚만 떠안게 된 거죠. 그 일로 이혼을 한 해 만에 말이 많았는데 제 남편이 그 돈을 다 갚아줬더나 봐요. 보아하니 대출받아서 주신 것 같은데 집에다간 정말 아무 말도 없었어요? 아, 이거 제가 잘못 전화한 거 아닌가 싶네요. 어쩌죠?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덕분에 확실히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아빠 도움이 아니고서는 아파트 잔금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나 모르게 이미 2억이나 대출을 받았으니 말이죠. 여행 문제로 남편한테 믿음이 사라지긴 했지만 이혼까지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누이 남편 전화를 받고 나니 이혼에 대한 확신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전하고 이혼을 하겠다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이 말을 하면서도
부모님 반대가 있을 것 같아 걱정했는데 웬일로 부모님께서 제 결정을 순순히 따라주시지 않겠어요? 정말 저 이혼해도 되는 거 맞죠? 그러자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내 딸을 가족으로 생각지도 않는 놈인데 뭘 더 지켜보겠니? 갈라서 그런 인간이랑 살아봤자 서운한 감정만 더 쌓일 뿐이야. 우리는 뭐 지놈이 예뻐서 받아줬는 줄 알아? 내 딸이 좋다니까 흠도 덮고 예쁘게 봐주려고 했던 거지. 그런 줄도 모르고. 변호사 문제는 걱정 마라. 엄마가 제일 좋은 로펌 변호사로 붙여줄 테니까. 사람 마음을 가지고 논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이참에 똑똑히 알려줘야 해. 남편이 자기 가족들과 괌으로 여행을 간 사이 저는 엄마가 연결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이혼 문제를 상의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딸아이만큼은 제가 데리고 오고 싶어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써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리고 며칠 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선물이랍시고 현지 아울렛에서 원피스를 하나 사왔더라고요. 딱 봐도 매대에 쌓여있는 싸구려 중 하나를 건져온 느낌의 옷이었어요. 그래놓고는 어찌나 생색을 내던지. 이 브랜드 당신도 알지? 이거 한국에선 30만 원도 훨씬 넘는 거라고. 어때? 마음에 들어? 내가 당신 기분 풀어주려고 거금 들여서 산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받고 화 풀어라. 어? 당신이 말하는 거금이 10불인가 봐? 나한테 쓸 수 있는 거금이 딱 그 정도였구나. 제가 원피스 소매에 걸린 가격표를 보며 피식 웃자 남편이 서둘러 가격표를 떼어냈어요. 아씨, 이게 왜 거기 붙어있냐? 뭐 10불 주고 사긴 했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선. 저는 남편 말을 뚝 잘랐어요. 됐어. 그게 얼마든 상관없으니까. 나도 당신한테 줄 게 있거든. 그리고는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양육권이랑 친권 나한테 넘기면 재산 분할까지만 하는 선에서 끝내줄게. 그게 싫다면 소송으로 가는 거고. 아, 난 이미 변호사 준비했어. 엄마가 유명 로펌 이혼 전문 변호사로 선임해 주셨거든. 그동안 당신 집에 들어간 내 돈, 노력, 시부모님 간병까지 나 다 돌려받을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사업을 생각이라면 당신도 얼른 변호사 선임해. 하, 그건 좀 힘들려나? 나 몰래 2억이나 대출받았던데 그 이자 갚으려면 당장 다음 달부터 개 털릴 테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혼만 원 없었던 걸로 해줘. 안 그래도 2억 얘기는 여행 마치고 와서 당신한테 하려고 했었어. 속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다 알잖아. 누구 속이고 뒤로 딴 생각, 딴짓 못하는 거. 내가 당신 서운하게 한 건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 나도 그런 줄 알았지. 당신이 잔머리 굴리고 뒤에서 딴짓 못하는 사람인 줄 알고 결혼한 거니까. 그런데 살아보니 당신처럼 뒤가 구린 놈도 없더라고. 게다가 자기 아내도 남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인데 뭘 더 참고 살아? 남끼리 남남으로 사는 게 속 편하지. 안 그래? 암튼 난 할 말 끝났으니까 결정해서 이번 주 내로 확답 줘. 저는 베개를 들고 안방을 나와 딸아이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 남편은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바라던 대로 됐는데 왜 이리 화가 나던지.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이렇게 쉽게 친권까지 포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저는 짐을 챙겨 딸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말해 부동산에 집을 내놨죠. 몇 주 뒤 집이 나갔다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보내주었어요. 그중 절반은 남편 계좌로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이혼 확정 판정을 받았죠. 제 이혼 소식에 언니는 양육비를 왜 포기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외에도 다들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 손을 쉽게 놔버린 남편 놈 돈으로 내 딸을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남편이 우리 딸에 대해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온전히 제 힘만으로 딸을 키울 생각이에요. 자식을 버린 부모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거든요. 그게 남편에 대한 제 복수예요. 돈 몇 푼보다 더 혹독한 대가가 될 거란 걸 세월이 흐른 뒤에야 남편도 깨닫게 되겠죠. 그땐 이미 후회해도 늦었겠지만요. 하긴 지금 남편은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처리하느라 먼 훗날의 일은 생각할 정신 없겠네요. 하나뿐인 여동생은 엄청난 빚을 떠안고 이혼한 데다 어머님은 암이 재발해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젠 시어머니 간병을 도맡아 해줄 아내도 없고 필요할 때 거금을 빌려줄 처가도 없고 거기다 매달 들어가는 은행 대출 이자에 부모 부양비까지 주렁주렁 달렸잖아요. 결혼 후 잊고 살았던 족쇄가 다시 자기 발목에 채워졌으니 정신이 있을 턱이 없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신이 자초한 일인걸요. 이런 걸 두고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딸과 제 가족과 씩씩하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